자, 그 다음에 이제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전의 단계, 그죠? 에릭슨의 그 점성의 원리에 의하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고 이렇게 점점 가는 그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제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발달 단계마다 성취해야 하는 과업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은 발달상에서 어떠한 과제의 성취와 특정한 측면의 발달이 강조되는 그 삶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기면 그 아동기에 아이들이 해야 되는 특정한 측면의 발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면 청소년기 아이들이 또 해야 하는 특정한 측면의 발달이 있습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여자아이들은 가슴이 커지고 또 이 둔부가 점점 곡선이 굴곡이 생기고 남자아이들은 또 음모가 발달하고 어깨가 떡 벌어지면서 키가 또 쑥 성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 발달 단계에서 특별히 성취되어야 하는 그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노년기라고 하면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발달은 뭐 퇴화하겠지만 인생의 경험은 더 통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 특정한 시기에 강조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발달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발달 단계는 뭐가 있죠? 고유한 특징이 있어서 그 이전이나 이후 단계로부터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 단계만의 고유한 특징, 이것은 우리가 발달 단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학자들이 이 발달 단계를 구분할 때 그 시기에 있어야 되는 그 고유한 특징, 그것을 보고 요 시기는 유아기다. 요 시기는 아동기다. 요 시기는 청소년기다. 이 시기는 청년기다. 그리고 이 시기는 노년기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유한 특징,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의 방향이 있고 또 새로운 단계는 그 이전의 단계까지 이루어진 발달을 통합한다. 여러분들,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발달의 원리 중에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이전의 단계가 통합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통합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고, 이게 무슨 원리라고 했죠? 점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점성의 원리 또는 점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단계가 새로운 단계에 통합되어져서 발달이 통합한다. 발달의 원리 중에 또 뭐가 있었죠? 분화와 통합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분화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통합되기도 한다 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상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고안할 때 발달 단계에 생각해서, 입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아동 대상으로 어떤 임상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아동의 발달 단계를 전혀 무시하고 접근을 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지고 난항을 겪게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아동이나 노인이
본인이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노인의 이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가출을 하거나 또 범죄를 하거나 일탈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 아이의 발달 단계에 대한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접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고 또 부모가 얘기할 때 반항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 청소년기의 그 발달 단계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아동기, 유아기면 유아기 아이가 애착 형성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 그 애착 형성이 충분히 안 되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때,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발달 과업입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배를 증가시키는 기술과 능력으로 구성이 되며 주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술의 획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이루어내야 하는 과업이다 라고 해서 태스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태스크는 신체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과업을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인지적인 것으로도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는 생각, 사고, 신념과 같은 것들이죠. 또 사회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과업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잘 성취한다든지 고차원적인 행동까지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기술도 해당이 되겠죠.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해주는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죠. 당연히 신체는 그 시기에 과업을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달의 영역에 대한 구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발달 단계는 신체, 인지, 사회적, 정서적 이런 그 발달의 어떤 기술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영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발달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발달은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가 있고요. 또 신체적인 건강 상태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외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인 변화는 신장 그리고 체중이죠. 키와 몸무게가 대표적으로 신체적인 발달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변화는 근육, 뇌, 그 다음에 내분비선, 감각기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근육이 주로 신체적인 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근육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인바디 검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건소에 가면 어떤 기계를 잡고 잠시 한 3분 정도 있으면 우리 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수분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우리 몸 안에 근육량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몸 안에 콜레스테롤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 몸 안에 지방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내장 지방이 많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주로 내적인 변화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근육이나 또 뇌의 내분비선, 모든 순환계 이런 것들의 변화도 또한 신체적인 발달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감각 기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체적인 건강 사태입니다. 이거는 뭐죠? 걷는 거, 그 다음에 달리는 거, 이런 운동 능력까지도 우리가 신체적인 발달입니다. 아기들이 보통 태어나면 언제 걸을까요? 돌 전후로 해서 빠른 아이들은 돌 전에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 느린 아이들은 돌이 지나서 15개월, 16개월 돼서 걷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걷는 것, 그 다음에 걷는 걸 할 수 있어야 달리는 걸 할 수 있죠. 이런 걷기, 달리기 또한 신체적인 건강 상태로 신체적인 발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적인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는 다른 말로 사고, 생각, 신념과도 우리가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와 문제 해결에 관련된 정신적 과정을 포함하면서 그 다음 인식이나 기억, 그리고 추론, 또 창의성, 그 다음 지능, 또 상상, 언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인지적인 발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런 다양한 인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사회적인 발달입니다. 성격과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을 포함하며 자아 개념, 정서, 감정과 더불어서 사회성,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 행동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발달, 인지적인 발달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심리 사회적인 발달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외톨이, 그죠?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이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못해요. 사회성이나 사회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행동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인관계에 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심리적인 사회적인 발달도 중요한 발달의 하나의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발달 연구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발달 심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다면 이제 발달에 대한 그 연구는 어떤 접근 방법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횡단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횡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 시간의 개념에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한 시점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가로일까요? 세로일까요? 맞춰보세요. 자, 횡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세로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횡단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면 횡단적인 접근은 연령이 다른 여러 개인 또는 집단을 어느 시점이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동시에 실험하거나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어느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횡단이라는 거죠. 연령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그 사람의 한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동의 자존감 연구를 위해서 3, 6, 9, 12세 아이들 중에서 50명씩을 표집해서 발달을 연구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아이의 일생을 종단으로 쭉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 여러 개인을 이렇게 분류해서 어느 한 시점을 골라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횡단적인 접근법은 연령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 간에 나타나는 발달적인 차이를 단기간에 한꺼번에 비교하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3세, 6세, 9세, 12세 아이들의 자존감 연구를 한 번에 단기간에 딱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종단적인 접근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달 연구는 종단보다는 횡단적인 접근 방식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발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연령층을 대표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표집할 때는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본인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뽑아서 하다기보다는 일반화를, 대표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일반화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여러 개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표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50명을 표집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아동들 뭐 5,000명, 그죠? 10,000명 이런 아이들의 대부분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화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에 뭐가 중요하다?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횡단적인 접근법의 장점은 뭘까요? 자, 동시에 여러 연령층을 연구할 수 있어서 시간과 경비가 절감되어서 뭐가 있습니까? 경제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세요. 종단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그 인간이 쭉 살아온 시간대로 쭉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 연구자가 하다가 그 연구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연구자가 이어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시간과 경비가 종단은 많이 드는 반면에 횡단은 그게 절감이 될 수 있어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연령 차이뿐 아니라 출생 연대가 달라서 기인하는 그 상이한 시대적인 배경이 혼합적으로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금 이 현 시점에서 표집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20대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50대인 사람들이 20대 때 생각했던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문화적인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불과 10년, 20년, 30년 이 갭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적으로 개입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발달 과정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데 또한 어려움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와 60대 이 사람들의 그 과정이 일관성 있게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흔히 노년기가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20살 때는 이러이러했다. 그것이 지금 20살 아이들에게 그 사고가 그대로 먹힐까요? 전혀 아니죠. 허허,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를 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달 과정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횡단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종단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단적 접근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집단을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추적하여서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키워드 뭐죠?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추적. 여기까지 밑줄 쫙 해주시면 되겠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추적. 그래서 우리가 종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세로의 영역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쭉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일평생을 추적해서 계속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종단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접근 방식은 개인 또는 집단이 연령과 더불어서 연속적으로 발달해 가는 양상, 즉 연령 변화를 밝히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인간이 연속적으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그 연령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것을 밝히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동일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시간, 간격을 두고 발달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합니다. 밑줄 해줄 거 뭐죠? 동일한 연구 대상에 밑줄 쫙 해주세요. 앞에 우리가 횡단적인 연구 방법에서는 서로 다른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단은 동일한 연구 대상이다 라는 것이 차이가 되겠고요. 이러한 종단적 연구 방법의 장점은 횡단적인 접근에서는 밝힐 수 없는 연속적이고 진정한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발달의 연속성을 살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쭉 발달해 가고 있구나 라는 그 연속성을 밝히는데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종단적인 관점의 접근법의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기간이 일단 짧을까요? 길까요? 연구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길고 연구 기간이 길다는 것은 경비가 적게 든다는 걸까요? 많이 든다는 걸까요? 경비는 많이 든다 라고 하는 거죠. 연구 기간이 길고 경비가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며 또 대상 집단을 추적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오래 한 사람을 연구할 때 그 사람이 하다가 중간에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이곳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연구자도 같이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이런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이런 연구를 할 사람을, 연구자를 구하는 게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이 연구 대상이 만약에 중간에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면 그런 상황에서 추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소수에게서 얻은 자료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대상의 어떤 그 대상이 이 대표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의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한 명, 그 개인 한 명에게서 얻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일반화에 가장 유용한 것은 전체 집단을 다 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뭐 청소년이다. 그 청소년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럼 청소년 전체를 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청소년 지역에 뭐 대표적인 청소년을 100명을 한다든지 500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표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500명으로 전체 청소년을 다 하는 거. 예를 들면 노인 인구가 뭐 100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그러면 그 노인 인구를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을 뭐 100명으로 한다. 1000명으로 한다. 이렇게 표집을 해서 한다 해도 대표성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수를 이렇게 종단으로 해서 연구한 걸 가지고 이러이러할 것이다. 일반화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왔네요. 틱은 연구 대상자가 이사를 갔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중간에 사망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탈락이 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학문적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론과 측정 도구를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반복적인 검사 도구의 사용으로 인해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인물이 똑같은 검사 도구로 계속 반복해서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미 이 사람은 검사 도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신뢰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적인 방법과 종단적인 방법을 통합을 해서 절충을 해서 사용한 횡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법도 있습니다.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을 절충했다라는 거고요. 한 3년에서 5년 동안 횡단적 설계 대상 집단을 단기간 추적해서 종단적으로 발달 변화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세, 6세, 9세 이런 집단을 3개를 집단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 아동들을 한번 연구한 다음에 3년 후에 연구했던 이 3개의 집단을 다시 연구하는 거죠. 이 3년 후라는 거는 종단인가요? 횡단인가요? 요 3년 후는 종단적인 접근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3세, 6세, 9세 이 3개 집단은 뭐죠? 이거는 횡단입니다. 지금 현재 3세인 아이들, 현재 6세인 아이들, 현재 9세인 아이들을 모아서 이 한 시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횡단이고 이 아이들의 연구를 한 다음에 3년 후에 한 번 더 또 보는 거니까 이거는 종단이 되죠. 그래서 횡단적, 단기, 종단적 연구법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 과정 분석 설계가 있습니다. 매우 적은 수의 아동의 특정 행동이 형성되고 변화에 관한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분석하는 접근으로 종단적 설계를 수정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심이 되는 순간순간의 행동을 녹화하고 반복해서 관찰하여 발생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기법입니다. 또래 집단에서 처음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대인관계 기술이 아주 많이 획득될 때까지의 과정을 분석하는 거니까 이거는 횡단적 설계를 수정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차 설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차 설계법은 연령은 같으나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을 조사, 시기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조사,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용도는 신체적인 나이는 동일하지만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이 둘 이상의 조사 시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관심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979년에 20살이 된 사람과 9년 후인 1988년도에 20살이 된 사람은 비록 20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령은 똑같죠? 그러나 그들이 올림픽 경기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럴 때 시차 설계법을 사용하는데요. 1979년도에 20살이 된 사람은 올림픽을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나 88년도에 20살이 된 사람은 올림픽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올림픽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시차 설계법을 사용합니다. 출생 연도와 조사 시기를 달리해서 연령의 효과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이 방법의 특징이며 연령은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습니다. 여기에서 몇 살이죠? 20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정을 했지만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보고자 할 때는 시차 설계법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변화, 이것이 시차 설계와 여러분들이 키워드 연관성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잠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발달 연구 접근 방법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접근 방법은 횡단적인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횡단과 종단은 꼭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횡단은 대상을 달리해서 일정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과 경비는 어떻게 되죠? 많이 절감되어서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단적인 접근은 한 사람의 일생을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한다고 했습니다. 추적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든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은 이러한 횡단과 종단의 장점을 모아서 두 개를 연결한 횡단적 단기 종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세대, 어떤 세대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 일정 시점의 세대를 뽑아서 한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종단으로 몇 년 뒤에 한 번 더 동일한 사람들을 한 번 더 연구하는 거죠. 이거는 횡단과 종단을 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생 과정입니다. 발생 과정. 그래서 요거는 특정한 행동이 형성되고 변화에 관한 과정을 추적하는 거고요. 요거는 종단적 설계의 수정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종단적 설계를 수정한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차 설계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하나를 고정한다고 그랬죠. 연령은 고정을 한다. 그리고 그 고정된 연령의 사람들이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지 이것을 볼 때는 시차 설계법을 본다는 겁니다. 발달 연구의 접근 방법에서 중요한 거는 종단이냐 횡단이냐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냐 아니면 시차를 두고 보는 거냐 과정을 보는 건지 시차를 보는 건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차후에 또 관련된 여러분들의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